엄마, 정상에서 멋진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등 뒤에서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두 손이 제 등을 거세게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저는 협곡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도연이가 나를... 허공에서 떨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32년 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 따뜻했던 아이가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들의 손에 밀려 설악산 정상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5년간 흙과 함께 살아온 도예가 서윤경입니다. 올해 57세가 된 저에게 아들 강도연이 갑작스럽게 등산을 제안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설악산 어때요?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요. 32세인 도연은 프리랜서 사진가로 일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느라 집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먼저 시간을 내자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여름 한가운데 무더위 속에서 시작된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평소 작업실에서만 지내던 제게 가파른 산길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작업은 어떠세요? 새로운 작품 준비하고 계시죠? 응, 전통 백자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찻잔 시리즈를 작업 중이야. 내가 어릴 때 함께 만들던 작은 그릇들 기억나니? 물론이에요.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물레를 돌려주시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제가 알아차릴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거든요. 평소 자연스럽던 미소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왜 갑자기 등산을 하자고 했니? 평소 산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아, 그냥요. 엄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죠. 설악산 협곡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발목이 접질릴 뻔하기도 했고 거친 바위에 손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제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지만 그의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속으로는 왜 굳이 이런 험한 길을 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평소 제게 보여주던 배려심을 생각하면 이런 힘든 코스를 선택할 리가 없었거든요. 협곡 중턱쯤에서 잠깐 쉬어갈 때였습니다. 도연이 가져온 물을 마시며 저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목적이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도연아,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오히려 요즘 좋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와서 바쁜 편이에요. 그런데 도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조였죠.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협곡의 전망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점점 가팔라지는 길,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깊고 어두운 협곡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상에 오르면 정말 멋진 경치가 나와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기대가 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설악산 협곡의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관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산맥의 능선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와, 정말 멋있다. 도연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그런데 제가 감탄사를 내뱉는 순간 뒤를 돌아본 도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보던 다정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도연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엄마, 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뭔가 결심을 내린 듯한 무거운 어조였습니다. 정상에서 멋진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등 뒤에서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간 저는 협곡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뒤에는 제 아들이, 그리고 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두 손이 제 등을 거세게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저는 협곡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전망대에서 아들 도연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놀람 대신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연이가 나를... 허공에서 떨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32년 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 따뜻했던 아이가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바람이 귀를 때리며 지나갔고 협곡의 바위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신감과 분노가 더 컸죠. 으악!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지만 메아리만 협곡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도연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고 대신 거친 바위와 가시덤불들이 제 눈앞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지던 제 몸이 갑자기 뭔가에 걸렸어요. 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절벽 중간쯤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제 몸을 붙잡아 준 거였어요. 아!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온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팔과 다리 곳곳에서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제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다행히 의식도 명료했고요. 그런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죽은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밀어뜨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 것 같았거든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 축 늘어진 인형처럼 연기를 했어요. 다행히 협곡이 깊어서 위에서는 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연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같았습니다. 잠시 후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살피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등산객이 있나 확인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면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연은 제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목격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몇 분이 지나자 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산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튼튼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했거든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절벽에 작은 길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동물들이 다니던 길인 것 같았어요. 위험하긴 했지만 그 길을 따라 협곡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해. 제 마음속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현실. 그 배신감과 분노가 저에게 살아날 힘을 주었어요. 조심스럽게 나뭇가지에서 몸을 옮겨 절벽의 작은 바위턱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아,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저는 천천히 협곡을 빠져나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협곡에서 빠져나오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물들이 다니던 작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저는 온몸의 아픔을 참아내야 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팔목도 삐었으며 온몸 곳곳이 긁히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어요. 32년 전 제가 10달 동안 품에서 키우고 세상에 내놓은 그 작은 생명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중얼거리며 바위를 붙잡고 한 발씩 내려딛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을 뗐을 때의 환한 웃음, 유치원에서 상을 받고 달려와 안겼던 따뜻한 품, 중학교 때 반항기를 보이면서도 아플 때마다 엄마를 찾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협곡 아래쪽 계곡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상처난 손을 담그며 잠시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런데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꼴로는 아무한테도 보일 수 없겠네. 하지만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물소리가 있는 쪽으로 가면 마을이나 도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걷는 동안 계속해서 도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그건 제가 아는 도연의 눈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갑자기 그럴 리는 없어. 혼잣말을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분노가 더 커졌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친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서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기, 산에서 길을 잃고. 이게 무슨 일이세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남자는 곧바로 제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으세요. 혜준 씨라는 분은 따뜻하면서도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일단 소독부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뭐려?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혜준 씨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 걸린 목가구들을 보니 목공예를 하시는 분 같았어요. 상처를 치료받으며 저는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누가 믿겠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말이에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족해서 굴러떨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등산객들이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특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혜준 씨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들을 보니 단순한 낙상치고는 좀 특이하네요. 어떤 면에서요? 보통 굴러떨어지면 한쪽으로 상처가 집중되는데 아줌마는 등 쪽에 특별히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마치 뒤에서 밀린 것 같은. 혜준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를 보고 진실을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급한 경사를 굴러떨어져서. 그렇겠죠. 제가 너무 자세히 봤나 보네요. 직업병이에요. 혜준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치료가 끝난 후 혜준 씨는 저에게 방을 내주며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일 때문이었죠. 왜 그랬을까? 돈 문제? 아니면 다른 이유?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심을 내렸어요. 복수해야 해. 도연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혜준 씨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혜준 씨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혼자서는 도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거든요. 혜준 씨, 사실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32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겠어요? 혜준 씨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혜준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보다는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제 일어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갑작스런 등산 제안부터 도연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협곡에서 밀어뜨린 순간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협곡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혜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를 보고 느낀 게 맞았네요. 등 쪽에 충격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어주시는 건가요? 45년간 목공일을 하면서 사람 많이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달라요. 아줌마 눈에는 거짓이 없어요. 혜준 씨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말을 믿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요. 보통 이런 일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보험금이나 재산 문제 말이에요. 혜준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에 뭔가 기억나는 게 있었거든요. 아, 맞다. 몇 달 전에 도연이가 제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자고 했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면서요. 몇 개나 가입했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꽤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혜준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누가 쉽게 믿겠어요? 혜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여기서 회복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왜 저 같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혜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요. 제 형도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아줌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혜준 씨의 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런데 일단 몸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며칠 동안 혜준 씨의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혜준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약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며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어떤 일이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혜준 씨, 제 아들을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지. 물론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에 능한 친구가 있어요. 사설 탐정 일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김민수라는 친구인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부탁해 볼게요. 혜준 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고 걸을 때 아픔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뭘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수 계획이요. 아들분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혜준 씨는 벌써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도연 씨의 현재 상황부터 파악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여자친구라. 그 말에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연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닐까요? 빨리 알아내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혜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혜준 씨의 친구 김민수 씨가 찾아온 것은 제가 회복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경 씨. 혜준이한테서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도연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경제적 상황부터 보시죠. 도연 씨는 3년 전 스튜디오 사업에 실패해서 현재 2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요. 2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큰 빚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박상철이라는 인물이 가장 큰 채권자인데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민수 씨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에 험악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님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총 7개 회사에 걸쳐 있어요. 총 보험금은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억?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죽으면 도연이 15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언제 가입한 건가요? 대부분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가입했네요.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죠. 혜준 씨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최소 1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민수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연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서아라는 29세 여성인데 직업이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사롭지 않아요. 과거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거든요. 민수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2년 전에 남자친구의 사고사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낸 전과가 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도연이를 부추긴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민수 씨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집도 확인했어요.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세금도 이서아라는 여자가 댔어요.
그럼 도연이는 완전히 이 여자한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종속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32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놀아나서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이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심해야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도청장치를 설치해 보려고 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도청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작은 장치로도 가능해요. 다만 설치하는 게 문제죠. 민수 씨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서아와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자리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도연이 저를 죽이려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민수 씨가 작은 장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도청장치예요. 아주 작죠? 테이블 밑에 붙여놓으면 주변 대화를 모두 녹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죠? 직접 가셔야 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과 서아가 있는 곳에 직접 가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럼 내일 실행해보죠. 제가 미리 가서 상황을 파악해 놓을게요. 민수 씨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연을 다시 보게 될 텐데 과연 제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민수 씨가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자주 간다는 카페는 서초구에 있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희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저기 도연 씨가 오네요. 민수 씨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도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협곡에서 저를 밀어뜨린 그 아들이요. 도연의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냉혹하고 계산적인 표정, 그리고 어딘가 초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가 이서하겠네요. 서아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예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자리가 좀 멀어서 잘 안 들리네요. 장치 설치하러 가세요. 민수 씨의 신호에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그들의 테이블 근처로 갔어요. 다행히 그들은 대화에 빠져 있어서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떨어뜨린 척하며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붙였어요. 엄마, 갑자기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손수건을 떨어뜨려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와 카페를 나온 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 확실히 알아봤다면 바로 쫓아왔을 거예요.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어차피 윤경 씨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민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은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드디어 도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녹음 파일을 가져왔어요. 준비되셨으면 들어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을 거예요. 녹음이 시작되자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야, 보험금 언제쯤 나올까? 조금만 기다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의심받을 수 있어.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박상철 그 자식이 또 연락 왔어. 이번 주 안에 돈 안 가져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를 그렇게. 도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그리고 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그래도 도연아,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박상철한테 죽임 당할 순 없잖아. 서아는 도연을 다독이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아야, 혹시 아버지 일도. 그건 묻지 마.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그때도 비슷한 방법이었잖아. 요트 사고로 위장해서. 도희연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서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아버지, 제 남편까지 죽였다는 얘기였거든요. 2년 전 요트 사고로 죽은 제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윤경 씨, 괜찮으세요? 혜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창백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까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 문제야. 보험금만 받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지. 응, 그 정도면 충분해. 그때까지만 조용히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런데 혹시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완벽하게 사고로 보이게 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제가 죽은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보험 서류나 다른 물증도 있어야 하니까요.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서아의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번이 기회예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언제 할까요? 내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외출 계획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요. 다음 날 밤 민수 씨와 함께 서아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나간 거 확실한가요? 네. 도연 씨는 사진 촬영으로 부산에 갔고, 서아는 보험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민수 씨는 침착했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10분 안에 끝내야 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오피스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윤경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긴장돼서요. 이해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문 앞에 도착하자 민수 씨가 전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들어가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사랑이 없는 집 같았습니다. 서류부터 찾아보세요. 보험 관련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수 씨는 거실을, 저는 방을 맡아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쓰던 방에 들어서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아와 찍은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저와 남편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거예요. 저는 서류들을 꺼내며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어떤 거예요? 생명보험 계약서들이에요. 정말 많네요. 계약서들을 보니 민수 씨가 말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총 9개 회사, 보험금만 20억이 넘었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네요. 그런데 서류 중에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서명을 위조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 서명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위조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민수 씨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돌아온 건가요? 그럴 리가.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숨어야 해요. 민수 씨가 저를 끌고 침실 안붙박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장안이 넓어서 둘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도연이야.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집에 와 있어. 회식이 일찍 끝났거든. 잠시 침묵이 있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뭐? 누가 온 것 같다고. 왜?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있는 걸 눈치챈 건가요? 아니야. 아무도 없어. 내가 신경과민인 것 같아. 하지만 서아의 발걸음이 저희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서랍이 열려 있어. 서아가 도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서랍을 제대로 닫지 않았나 봐요. 누가 뒤진 것 같은데.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숨어 있는 장 바로 앞이었어요. 잠깐. 경찰에 신고할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서아야, 나야.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에 갔다고 했는데 왜 벌써 돌아온 건가요? 도연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촬영이 취소됐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급하게 왔어. 도연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래.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 두 사람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장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어요. 서류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누군가 뒤진 거야. CCTV 확인해봐. 잠시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수상한 사람들이 찍혔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가 누구야? 얼굴 보여?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뭔가 낯익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본 건가요? 설마. 아니겠지. 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디로? 모텔이라도 가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다행히 두 사람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참 더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 나가도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2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야 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빨리 나가요. 민수 씨가 서류들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나요? 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통할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도연이 다시 돌아올까 봐서요. 이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알아볼까 봐서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제 아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윤경 씨, 큰일 났어요. 박상철이라는 사채업자가 도연 씨를 찾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빚 독촉이 심해졌나 봐요. 어제부터 계속 도연 씨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혜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도연 씨가 더 다급해지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박상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돈을 못 받으면 폭력도 서슴지 않거든요. 민수 씨가 박상철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어요. 도연이가 위험한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저를 죽이려 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상철도 도연 씨가 죽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함부로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이 기회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도연 씨가 다급해지면 서아와 더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요. 민수 씨는 벌써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상철의 움직임도 함께 지켜봐야 해요. 어떻게 도연 씨를 압박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 씨와 함께 도연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로 수상한 남자들이 오피스텔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박상철 일당이에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보통 3회, 4명 정도 다녀요. 스문의 시간 교대로 감시하죠. 그때 도연과 서아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특히 도연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박상철 일당 중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강도연 씨죠. 사장님이 찾으세요? 지금은 바빠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요? 돈 갚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큰 돈. 어디서 나는 큰 돈이에요? 박상철의 부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도연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얘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서아 씨도 같이 오세요. 사장님이 둘 다 보자고 하시네요. 서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긴요. 둘이 붙어 살면서 무슨 상관없어요? 결국 도연과 서아는 억지로 끌려가듯 자동차에 타야 했어요. 따라가 봐야겠네요. 민수 씨와 저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박상철이 있는 곳은 강남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으스스한 분위기였어요.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기다려 봅시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도연과 서아가 나왔는데 둘 다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뭔가 심한 협박을 받은 것 같네요. 근처 카페로 들어간 그들을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서아는 화가 난 듯 뭔가 따지고 있었어요. 저기 가서 들어보고 싶지만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행히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구하라니. 도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해.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보험금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굴었어? 좀 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되는 건데. 서아가 도연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너도 빨리 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박상철이 진짜로 우리를 해칠 것 같은데! 일단 피해서 시간을 벌자. 어디로?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찾아낼 텐데! 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경 씨,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해요. 다급해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민수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연과 서아가 궁지에 몰리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가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어요. 또요? 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이미 너무 많이 가입해서 의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 혜준 씨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윤경 씨, 큰일이에요. 도연 씨가 서아와 크게 싸웠어요. 싸움이요? 네. 서아가 도연 씨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아가 혼자서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는데 도연 씨가 알아차리고 막은 거예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둘 중 하나가
먼저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혜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 씨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윤경 씨, 준비되셨나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제 손에는 도청 녹음 파일, 위조된 보험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혜준 씨의 증언서가 들려 있었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서대문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담당 형사가 박진우 형사님인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인가요? 네. 제가 예전에 다른 사건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아주 꼼꼼하고 정의감이 강한 분이에요. 박진우 형사를 만났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인자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신하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박 형사는 저의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민수 씨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도연이 아버지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이건 부친살인 사건까지 연관되어 있네요. 네. 2년 전 요트 사고도 재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박 형사는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노현 씨를 조사차 불러오겠어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도록 단순 조사라고 할 거예요. 혹시 도망갈 위험은 없나요? 그래서 오늘 바로 진행할 거예요. 시간을 줄수록 위험해지니까요. 몇 시간 후 드디어 도연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CC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로 조사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 어머님, 힘드시면 밖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조사실에서 도연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도현 씨, 한 달 전 어머님과 함께 설악산에 등산을 가신 적이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실족해서 떨어지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도연은 준비된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당황해서...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서 확인도 안 해보고요. 협곡이 너무 깊어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박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어머님 명의로 생명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15억이 넘는 보험금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 그런데 이 서류들을 보시겠어요? 박 형사가 위조된 계약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명들 어머님이 하신 게 맞나요? 도연이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답변해 주세요.
이 서명들이 진짜인가요? 저는 도연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 형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스피커에서 도연과 서아의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를 그렇게.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끝난 일이잖아.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도연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들킨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건 어떻게? 그리고 이 부분도 들어보세요. 박 형사가 아버지 관련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일도 비슷한 방법이었잖아. 요트 사고로 위장해서. 그 순간 도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강도연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때 박 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사실 문이 열리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한 달 만에 대면하는 순간이었어요. 안녕, 도연아. 도연이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엄마. 도연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왜 그랬니, 도연아? 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드디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32년을 내 엄마로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상철이 죽이겠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를 죽이기로 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아가. 도연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보험금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버지도 서아가 시킨 거예요. 내 아버지까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남편과 저를 모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였어요. 조사는 계속되었고 도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서아와 함께 계획한 보험금 살인, 아버지의 요트 사고 조작, 그리고 저를 협곡에서 밀어뜨린 일까지. 강도연, 당신을 친족살해 미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며칠 후 서아도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구속되면서 이 긴 악몽이 드디어 끝이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남아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무기징역을, 서아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상철도 공갈과 협박 혐의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예상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나 후련함 대신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민수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아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32년 전 제 품에 안겨 처음 웃음을 보여주던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윤경 씨, 괜찮으세요?
혜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냥 허무해서요. 이해해요. 승리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혜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얻었지만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45년간 일궈온 평범한 일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서울의 집에는 도연과 남편의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다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저희 마을에 계속 계시는 건 어때요? 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인데 혜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백담리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멍하니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실감만 남았어요. 윤경 씨, 이렇게만 계실 건가요? 어느 날 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럴만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만 계실 순 없잖아요. 혜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도연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읽기 싫었지만 결국 펼쳐보았습니다. 엄마께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엄마가 저를 32년 동안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해요. 그게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도현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혜준 씨, 이 편지를 보세요. 혜준 씨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도 윤경 씨가 새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새 삶이라.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혜준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윤경 씨,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요? 네, 윤경 씨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직접 겪어보신 분이니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도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줄 거예요. 법적인 부분은 민수 씨가, 상담은 윤경 씨가 맡으시면 돼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습니다. 몇 달 후 백담 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작은 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혜준 씨의 집 일부를 개조해서 만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할머니,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아버지,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 정말 다양한 사연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어느 날 찾아온 50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제 경험담을 들은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위로가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센터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여전히 도연에 대한 슬픔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경 씨,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혜준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운 거죠. 어느 날 저녁 설악산 쪽을 바라보며 혜준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보고 싶어져요. 협곡 말씀이세요? 네. 모든 게 시작된 곳이니까요. 언젠가 함께 가봐요. 무서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혜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담리의 산과 계곡은 여전히 차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도연에 대한 사랑은 배신으로 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